1989년 5월의 끄트머리 서울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습했다. 창밖으로는 금방이라도 잿빛 울음을 터뜨릴 듯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고, 거실을 채우는 매캐하고 눅눅한 바람은 평온했던 집안의 정적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묵직한 전축 라디오에서는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이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애절하게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노 선율과 거칠면서도 호소력 짙은 가수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겠다는 그 낭만적인 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33세 민순자의 가슴 한복판을 서늘하게 도려내며 그녀가 평생 외면해 오던 짙은 외로움을 잔인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벗어둔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내 아이의 엄마이자 고위 공무원의 아내로서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처럼 구김살 하나 없이 정교하게 통제되어 왔다. 그녀가 남편의 하얀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던 찰나였다. 그녀의 희고 가는 손가락이 셔츠의 깃에 닿는 순간 순자의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것은 아주 엷은 살구색이었다. 새하얀 셔츠의 빳빳한 깃 위에서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표식처럼 피어난 그 흔적. 그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덜 익은 복숭아의 속살을 지시겨 놓은 듯한, 혹은 상기된 여인의 뜨거운 살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관능적이고도 노골적인 색채였다. 남편의 채취와 섞인 그 미세한 얼룩은 남편의 단단한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입술을 부볐을 어느 젊은 여자의 매끄러운 입술선을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살구색 립스틱의 유분기가 하얀 면직물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번진 모양새는 마치 순자가 굳건히 지켜온 성벽에 누군가 조롱하듯 찍어놓은 붉은 낙인과도 같았다. 순자는 셔츠를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33세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하고 정교한 세계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리처드 막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순자의 텅 빈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이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독백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집어삼켰다. 이 살구색은 무엇인가? 아니, 이 지독하게 달콤하고 천박한 색깔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33년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고위 공무원인 남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두 사내 아이의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나는 내 젊음의 색채를 모두 표백하며 살아왔다. 내 입술에는 늘 가장 무난하고 옅은 색만을 허락했고 내 옷장에는 화려한 색 대신 단정한 무채색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노골적인 살구색은, 이토록 뻔뻔하게 남편의 깃에 파고든 이 흔적은 내가 평생을 바쳐 억눌러온 나의 희생을 비웃는 것인가?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립스틱이 남긴 관능적인 텍스처가 그녀의 시각을 넘어 촉각까지 더럽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이 흔적은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뭇가지에 자신의 채취를 남기는 들짐승처럼 그 여자는
이 하얀 셔츠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남편이 셔츠를 벗고 그녀의 품에 안겼을 그 끈적한 시간들. 나의 남편, 매일 아침 내가 정성스레 다려준 셔츠를 입고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서던 그 남자가 밤이 되면 낯선 여자의 살구색 입술에 자신의 목덜미를 내어주며 짐승처럼 헐떡였을 그 모습이 참을 수 없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토기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덮고 자던 이불, 내가 지켜온 이 웅장하고 숨막히는 집구석. 고위직 아내라는 이 허울 좋은 감옥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철저히 기만당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쌓아 올린 유리성이 이 작은 살구색 얼룩 하나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순자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억누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심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배신감과 서늘한 수치심이 뒤엉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프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다. 나는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숨죽여 살아온 허수아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 이름 민순자를 지우고 오직 사모님과 어머니라는 껍데기만 남겨두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껍데기마저 이렇게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쳤다. 살구색. 그 여자는 분명 나보다 어리고 생기 넘치며 이 살구색처럼 탐스러운 육체를 가졌겠지. 나의 33년은 이렇게 한순간에 늙어버리는데 남편은 그 젊은 살결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도 얻은 것인가. 억울하다. 내 잃어버린 시간, 메말라버린 내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도 가엾고 서러워 견딜 수가 없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순자는 거실을 지나 안방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검은 원피스가 서늘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여자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늘 그녀를 보며 고운 선을 가졌다고. 그 우아함이 33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찬사를 보내곤 했다. 그녀의 미소는 늘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조용히 입을 열어 말을 건네면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에 취하곤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한 순자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허무만이 고여 있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정숙함과 우아함이야말로 지금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속은 이미 살구색 독에 감염되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옷만은 여전히 완벽한 흑백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라디오의 노래는 끝이 났고 현관 쪽에서 둔탁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었다. 곧이어 시작된 아침 식사 자리.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순자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다. 오늘도 늦어? 순자의 목소리가 가느다란 현악기 줄처럼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남편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업무가 밀렸어. 부산 쪽 현안이 좀 복잡하네. 순간 덜컹. 심장이 흉곽을 거세게 때렸다. 부산. 그 단어가 남편의 무심한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순간 순자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직감은 이성을 앞질러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냈다. 그 살구색 립스틱의 주인이 숨 쉬고 있는 곳.
남편의 헛된 욕망과 마음이 닻을 내린 불결한 항구가 바로 그곳 부산임을 순자는 단번에 깨달았다. 식탁 아래로 숨긴 순자의 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이 끔찍한 비참함을 그 누구에게도 위탁할 수는 없었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의 명예는 곧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아이들의 미래였고, 민순자라는 여자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게 둘 수는 없었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 순자의 맑고 고요했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직접 그 살구색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파국을 향한 짓주름이 될지라도 1989년에 이 무거운 비구름을 뚫고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러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1989년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하늘의 심술은 거친 폭우로 변해 해운대의 짙은 밤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비릿하고 습한 바람이 열린 복도 창문 틈새로 들이닥치며 순자가 입고 온 실크 소재의 검은 원피스 자락을 차갑고 무겁게 적셔 내렸다. 슬픔을 가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무장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뢰로 선택했던 진주 목걸이는 빗물을 머금은 채 오늘따라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서늘한 족쇄처럼 목덜미를 짓누르고 있었다. 순자는 오피스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805호의 육중한 철문에 못 박혀 있었다. 남편이 6개월 전부터 제 집처럼 들락거렸다는 저 문. 너머에는 20대의 싱그러운 미모를 가진 미술대학원생이 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대리석 바닥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지난 9년 동안 고위직 아내로서 금결 없이 지켜온 세월이 한 줌의 비참한 재로 변해버릴 것만 같아 덜컥 두려웠기 때문이다. 눈을 감자 인내와 희생으로 점철된 8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남편의 출근길을 위해 구김살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내던 하얀 셔츠들. 감정 없는 마네킹처럼 마주 앉아 밥을 넘기던 가식적이고 숨막히던 아침 식사 자리들. 오늘도 늦어? 라고 묻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부산 쪽 현안이 좀 복잡하네라며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하던 남편의 서늘한 얼굴. 그리고 그 셔츠깃에서 발견했던 덜 익은 복숭아, 속살 같던 그 노골적인 살구색 립스틱의 흔적. 그 모든 끔찍한 기만 속에서도 순자가 8년의 억압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서울집에 남겨진 두 사내 아이의 맑고 천사 같은 웃음소리 덕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순자의 심장 한 구석이 칼로 도려낸 듯 찢어질 듯 아파왔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올가매며 견뎌온 청춘이 저 805호 철문 앞에서 무참히 능욕당하고 있었다. 순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복도, 창문을 요란하게 때렸고 차를 오피스텔 밖에 세워두고 폭우 속을 뚫고 들어온 탓에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비에 흠뻑 젖은 가방뿐이었다. 당장 집에서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이 거대하고 차가운 밀실 같은 복도에는 공중전화 부스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비틀거리다 멈춰선 곳은 공교롭게도 지옥의 문턱과 맞닿은 804호의 문 앞이었다. 긴장감과 수치심, 그리고 영혼이 난도질당한 것 같은 지독한 배신감이 펄펄 끓는 눈물이 되어 차가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자는 가늘게 떨리는 하얀 손을 들어 올려 가장 처절한 심정으로 문을 노크했다. 똑, 똑. 얼마 지나지 않아 철컥하는 둔탁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804호의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복도로 쏟아지는 오렌지빛 조명 한가운데 35세의 무역업자 한상화가 서 있었다. 문을 연 사내의 모습은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순자의 감각을 일순간 마비시킬 만큼 짙고 강렬했다. 거칠게 위로 걷어붙인 셔츠 소매 아래로는 험난한 세상을 치열하게 개척해 온 사내의 굵직한 힘줄이 탄탄한 팔뚝 위로 붉어져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듬직하고 건장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남성미가 문 앞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무엇보다 숨이 막힐 듯 거친 빗소리 사이로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하고 은은한 스킨 향과 쌉싸름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통제된 삶만을 살아온 순자에게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었던 지독하게 야성적이면서도 기댈 곳 없이 포근한 사내의 채취였다. 상화 역시 문을 열자마자 잠시 호흡을 멈췄다. 폭우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33세의 아름다운 여인. 검은 실크 원피스 위로 흘러내린 차가운 빗방울이 가녀린 턱선을 거쳐 하얗고 유려한 목선을 따라 쇄골의 깊은 골짜기로 스며드는 처연하고도 관능적인 광경을 상화는 마치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가만히 응시했다. 비에 젖어 얇은 옷감이 살갗에 위태롭게 달라붙은 여인의 젖은 어깨를 마주한 찰나 상화의 단단한 흉곽 속에서는 사내로서의 짙은 긴장감과 원초적인 떨림이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끝에 자리한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서늘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순자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목소리는 비에 흠뻑 젖은 첼로의 현처럼 위태롭고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은 고결한 기품을 상화는 단번에 읽어냈다. 상화는 어떤 질문도 없이 조용히 몸을 비켜서며 묵직한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었다. 들어오십시오. 밖이 춥습니다. 상화의 목소리는 바깥의 거친 비바람과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낮고 따뜻했다. 그 짙은 온기에 이끌리듯 순자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이자 비릿한 습기를 밀어내고 은은하게 볶아진 커피 향과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나는 묵직한 종이 냄새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2인 합자 5퍼상이라는 조그만 간판이 무색하게 내부 공간은 상화의 단단한 성격을 닮아 아주 정갈하고 남성적인 선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 고요한 공간 한편에 놓인 오디오에서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가 나른하고 감미로운 아날로그 선율을 타고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다.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mean to learn.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묻는 그 애절하고 낭만적인 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순자의 심장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이 아름다운 선율이 철저히 배신당한 그녀에게는
끔찍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가 8년 동안 제 몸을 깎아가며 바쳤던 그 깊고 헌신적인 사랑의 대가가 고작 805호 미대생의 얇고 천박한 살구색 립스틱 자국이었단 말인가. 목숨처럼 지켜온 가정이 얼마나 얄팍하고 기만적인 모래성이었는지를 팝송의 부드러운 화음은 잔혹하리만치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었다. 상화는 서랍을 열어 자신의 단정한 채취가 약하게 벤 깨끗한 새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우선 좀 닦으세요. 전화는 저기 책상 위에 있습니다. 상화의 커다란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무거운 다이얼이 달린 낡은 아날로그 전화기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순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책상 앞에 섰다. 당장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파르르 떨리는 하얀 손가락을 전화기의 동그란 다이얼 구멍에 밀어 넣었다. 첫 번째 숫자를 걸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자. 찌르르르 가는 투박하고 거친 마찰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다이얼이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는 그 느릿한 시간 동안 묵직하게 손가락을 밀어내는 기계적인 저항감은 마치 그녀가 억지로 부여잡고 있던 8년의 위태로운 삶의 무게와도 같았다. 덜컥, 찌르르. 번호를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둔탁한 소리와 손끝의 뻑뻑한 마찰이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마지막 번호의 다이얼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하하. 805호의 얇은 벽을 뚫고 남편의 희미하지만 쾌락에 흠뻑 젖은 웃음소리가 또다시 새어나왔다. 낮게 깔리는 비지스의 음악조차 다이얼의 무거운 마찰음조차 그 추악한 소리를 덮어주지 못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현안이 복잡하다라며 무심하게 내뱉던 그 음성과 철저히 대비되는 사내의 벌거벗은 웃음소리. 그 소리가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순자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 허무하게 툭 끊어지고 말았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핏기가 가신 순자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다. 덜그럭 둔탁한 소리를 내며 책상 위를 구르다. 바닥으로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또 하는 공허한 기계음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순자는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힘조차 잃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 쥐고 낯선 남자의 사무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고위직 아내라는 정교한 껍데기가,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견고한 성벽이, 그 낡은 아날로그 전화기 아래서 완벽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서럽게 흐느끼는 그녀의 곁으로 말없이 상화의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굳이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옆방 805호에 수시로 들락거리던 40대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폭우에 젖어 뛰어들어온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떨고 있는지. 상화는 조용히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넓고 두터운 재킷을 벗어 무너져 내린 순자의 가녀린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사내의 체온과 숨결이 온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재킷이 그녀의 몸을 덮는 순간 805호의 추악한 진실 옆에서 804호의 두 남녀 사이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묘하고도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빗소리와 함께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상화의 재킷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배신감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순자의 심장을 미세하게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헐떡이던 숨을 겨우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시야에 35세 사내의 서늘하고도 맑은 눈빛이 가득 들어왔다. 옆방 사람, 알고 계신 거죠? 애처롭게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순자의 젖은 눈동자가 상화의 깊은 시선과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 짧은 찰나 방 안의 서늘한 공기를 찢으며 두 사람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정전기가 일었다. 33세 여인이 쏟아내는 벼랑 끝에 짙은 슬픔과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은 35세 사내의 뜨거운 긴장감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상화는 망설임 없이 크고 거친 손을 뻗어 파르르 떨고 있는 순자의 차가운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군더더기 없는 사내의 투박한 손마디가 닿는 순간 순자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낯선 온기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방의 정체를 5분 안에 알아내 드릴 수 있습니다. 낮고 묵직한 상화의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비지스의 영혼을 묻는 음악이 여전히 흐르고 창밖의 폭우가 유리창을 깨부술 듯 거세게 몰아쳤지만 순자는 이 낯선 젊은 남자의 맑은 눈빛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신뢰와 힘에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온전히 내맡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두 사람만의 공간인 804호는 어느새 세상의 잔혹한 풍파를 막아내는 가장 고요하고 뜨거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덜그럭 뚜 804호의 낡은 책상 위에서 굴러떨어진 수화기가 공허한 기계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33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되어 왔던 민순자의 삶이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40대 고위 공무원의 아내라는 견고한 껍데기가 완벽하게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종료 벨소리와도 같았다. 아, 순자는 두 손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깊게 감싸 쥐고 낯선 사내의 사무실 바닥으로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805호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 그 쾌락에 젖은 끈적한 음성은 그녀가 20대 청춘부터 남편의 명예를 위해 희생해 온 시간들을 비웃는 가장 잔혹한 흉기였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바닥에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묵직하고 단정한 구두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35세의 무역업자 한상화였다. 상화는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굳이 묻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역시 벽 너머 805호에 수시로 들락거리던 40대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 뛰어들어온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토록 짐승처럼 서럽게 떨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년의 생애 동안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내의 직감은 매서웠다.